여러분은 죽음의 그림자가 일렁이는 지하 1000m 탄광 속에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1978년 북한 최고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리던 한 남자는 악기 대신 낡은 곡괭이를 쥐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유일한 음악은 바위를 부수는 둔탁한 소음뿐이었지만 그는 그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세상에 없던 가장 위대한 교향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도 펜도 없이 오직 8살 난 딸아이의 심장 위에 말입니다. 1970년대 초반의 평양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허락된 화려한 무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란봉 교향악단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였던 강민호는 그 무대의 정점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무대 중앙에 서서 바이올린을 턱에 괴면 대극장의 그 무겁던 공기는 일순간에 얼어붙은 듯 정지하곤 했습니다. 그의 활이 현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사람이 내는 소리인지 아니면 천상의 울림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민호에게 음악은 삶의 전부였고 그가 켜는 바이올린은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걷는 길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당이 원하는 곡을 연주하고 수령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선율을 뽑아내면 자신의 가족과 예술은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예술가의 영혼 속에는 체제가 통제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한 갈망이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질수록 민호는 자신이 연주하는 곡들 속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연주할 때면 인간의 죽음 앞에서 느껴지는 보편적인 슬픔이 차이콥스키의 비창을 연주할 때면 어떤 체제도 막을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고독에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사건은 평범해 보이던 어느 가을 저녁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민호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비창을 연주하다 보면 가끔은 우리 당이 강조하는 낙천주의보다 인간 본연의 깊은 슬픔이 더 진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네. 그 짧은 한마디는 즉각적으로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료 중 한 명의 밀고로 민호의 집 앞에는 그날 밤 보이부의 차가운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잠에서 깬 민호와 그의 아내, 그리고 고작 8살이었던 어린 딸 은주는 짐짝처럼 트럭 뒤편에 던져졌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멀어지며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민호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빛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지도에도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함경북도의 깊은 산골, 아오지 인근의 관리소였습니다. 그곳은 하늘조차 창살에 갇힌 듯 좁게 보이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화려한 실크 연주복 대신 이제 민호에게 주어진 것은 땀과 기름때에 절어 딱딱하게 굳은 누더기 작업복뿐이었습니다. 첫날 밤 민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악기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무게만 5kg에 달하는 녹슨 곡괭이였습니다.
섬세한 비브라토를 만들어내던 그의 손가락으로 이제는 날카로운 암석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첫 타격을 가하는 순간 그의 손목으로 전해진 충격은 마치 자신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민호의 부드럽던 손가락은 더 이상 섬세한 현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날카로운 암석을 파헤치고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탄차를 밀어 올리느라 손가락 끝은 늘 갈라지고 피가 맺혔습니다. 손톱 밑에는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검은 석탄 가루가 문신처럼 박혔고 예술가의 긍지는 배고픔이라는 원초적인 본능 앞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민호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육체적인 중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그러나 결코 밖으로 내보낼 수 없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음악이 반동의 상징이 된 그곳에서 음악가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매일 밤 자신의 영혼이 난도질 당하는 고통을 견디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통제할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막사 구석에 쪼그려 앉아 허공에 대고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브람스의 교향곡 1번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목격한 감시원의 구둣발이 그의 갈비뼈를 가격했습니다. 이 반동놈이 또 미친 짓을. 여기선 당의 노래만 허락된다는 걸 모르냐. 민호는 환청처럼 들려오는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지우기 위해 자신의 귀를 틀어막으며 밤마다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곡괭이가 바위를 치는 둔탁한 소리조차 그의 귀에는 팀파니의 리듬으로 들렸고 멀리서 울려오는 칼바람 소리는 바이올린의 고음으로 변주되었습니다. 어린 딸 은주는 매일 밤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울었습니다. 아빠가 더 이상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이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였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요. 여기엔 음악이 하나도 없어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탄광의 소음을 딸에게만큼은 음악으로 바꾸어 들려주기로 말입니다. 은주야, 저기 무거운 곡괭이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들리니? 저건 아주 웅장한 팀파니 소리란다. 그리고 저 멀리서 산을 타고 내려오는 칼바람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음을 내는 바이올린 소리야. 잘 들어보렴. 우리 주위엔 온통 음악뿐이란다. 민호는 딸에게 공감각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각적인 고통을 청각적인 아름다움으로, 절망적인 리듬을 희망적인 멜로디로 치환하는 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은 비참한 현실을 견뎌내기 위한 민호만의 처절한 투쟁이었고 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은주의 작은 손바닥 위에 손가락을 올려두고 보이지 않는 악보를 그렸습니다. 피가 맺힌 손가락 끝으로 딸의 손바닥에 오선을 긋고 음표를 찍어가며 멜로디를 전달했습니다. 은주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아버지가 자신의 피부 위에 그려내는 촉각의 음악을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가 나중에
정말 나중에 자유로운 세상에 나가면 연주해야 할 곡이야. 지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겠지만 아빠가 내 마음속에 이 곡을 깊이 새겨 넣어 줄게. 이 곡의 제목은 아오지의 눈물이 아니라 새벽의 창가란다. 민호의 눈은 광기 어린 집념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래픽 노블의 강렬한 명암 대비처럼 그의 삶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딸이라는 한 줄기 빛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탄광의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민호의 폐는 조금씩 석탄 가루로 인해 돌처럼 굳어갔고 그의 기침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음악적인 리듬을 타지 못한 채 불협화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목전에 닥쳤을 때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누군가는 돈을, 누군가는 명예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1980년 빛이 차단된 아오지 탄광의 깊은 갱도 속에서 한 남자는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종이 위에 쓰는 피로 얼룩진 편지였습니다. 탄광 생활이 3년째 접어들 무렵 민호의 몸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폐 깊숙이 박힌 석탄 가루는 그의 호흡을 조금씩 갉아먹었고 밤마다 쏟아지는 기침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각혈의 빈도가 잦아질수록 민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민호는 자신의 피 묻은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명기였던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어루만지던 이 손이 이제는 돌멩이조차 제대로 잡지 못할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몇 달, 어쩌면 몇 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 밤 민호는 잠든 은주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깡마른 볼,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꿈속에서도 불안한 듯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 그는 이 작은 생명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지 자문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다 닳아버린 작업복과 곧 멈출 심장뿐인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약속했던 새벽의 창가를 완성해야만 했습니다. 민호는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9번 갱도의 가장 깊숙하고 버려진 공간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붕괴 위험이 있어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습기가 지배하는 그 공간이 민호의 마지막 작업실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선지도 잉크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탄광 바닥에 굴러다니는 날카로운 돌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암벽에 대고 긁기 시작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까앙 마이너스 돌이 돌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갱도를 울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의 영혼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민호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선율을 돌조각으로 벽에 새겼습니다. 가로줄 5개를 긋는 것만으로도 손톱이 깨지고 피가 맺혔습니다. 그는 음표 하나하나를 새길 때마다 은주의 미래를 기도했습니다. 이 도는 은주가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소리. 이 레는 은주가 두려움 없이 잠들게 해주는 소리. 그의 손끝에서
피가 흘러나와 검은 암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것은 피로 쓴 악보이자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연서였습니다. 매일 밤 민호는 작업 후 남은 기력을 모두 쏟아부어 갱도로 향했습니다. 감시원들이 잠든 시간, 그는 희미한 램프 하나만을 의지한 채 벽을 깎아 나갔습니다. 때로는 너무 어두워서 자신이 새긴 음표가 제대로 그려졌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의 촉각만으로도 그는 자신이 새긴 선율이 정확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작업은 몇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민호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지만 그의 눈빛만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마침내 9번 갱도의 벽면 하나가 가득 찰 만큼의 거대한 악보가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베토벤의 그 어떤 교향곡보다도 장엄하고 비극적인 아오지 광시곡이었습니다. 악보는 총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악장은 체포의 밤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고 급박하고 불안한 선율로 가득했습니다. 2악장 갱도의 노동가는 둔탁하고 반복적인 리듬 속에 숨겨진 인간의 존엄을 노래했습니다. 3악장 은주의 자장가는 아버지가 딸에게 속삭이는 따뜻한 멜로디로 이루어져 있었고 마지막 4악장 새벽의 창가는 절망을 뚫고 솟구치는 희망의 대합창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날 밤 민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은주를 9번 갱도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희미한 램프 불빛으로 자신이 새긴 벽을 비추며 떨리는 손으로 허공에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은주야, 잘 보렴. 이게 아빠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세상이 너를 아무리 괴롭혀도 이 악보만큼은 절대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 아주 먼 훗날에 내가 이 벽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렴. 우리의 노래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민호는 은주의 품에 안겨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 대신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멜로디를 가슴에 품고 3,000km를 걸어온 여인이 있습니다. 50년 전 차가운 암벽에 새겨졌던 그 피 맺힌 음표들이 오늘 밤 이곳 서울에서 마침내 소리가 되어 살아납니다. 죽음보다 깊은 침묵을 뚫고 나온 한 아버지의 위대한 유산, 그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은주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누더기 한 벌과 매일같이 쏟아지는 혹독한 노동,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9번 갱도의 비밀뿐이었습니다. 보위부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고 은주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마음으로 듣는 법을 생존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배고픔이 극에 달할 때면 아버지가 새겨준 음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쌀밥의 온기 같은 소리였습니다. 관리자들의 매질이 이어질 때면 그녀는 머릿속으로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행진곡을 연주했습니다. 고통을 소리로 치환하는 법을 가르쳐준 아버지 덕분에 은주는 인간의 존엄이
말살된 그곳에서 유일하게 영혼을 지키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주는 성인이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9번 갱도 끝자락 아버지가 피로 새긴 그 암벽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곳을 찾아가 손가락으로 악보를 더듬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그녀는 그 악보의 모든 굴곡과 깊이를 자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 넣었습니다. 어느 날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이 악보를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녀는 아버지가 상상했던 그 소리를 실제로 재현해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은주는 밤마다 허공에 대고 손가락을 움직이며 보이지 않는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아버지의 교향곡이 완벽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북한 전역을 휩쓴 대기근은 관리소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낙엽처럼 쓰러져 가던 어느 날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이 음악을 세상에 들려주는 것이 자신이 살아남아야 할 유일한 이유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탈북을 결심한 마지막 밤 다시 한번 9번 갱도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너무 낡아 무너져 내리는 갱도의 천장 아래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악보를 손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곡을 세상 밖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당신이 지옥에서 지켜낸 이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은주는 악보의 마지막 음표까지 머릿속에 완벽하게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두만강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에서는 총성이 울렸고 얼음처럼 차가운 강물이 폐부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아버지가 새겨준 새벽의 창가가 그 어떤 폭풍우보다 강렬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을 건넌 은주는 중국 땅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에도 그녀는 아버지의 악보를 머릿속에서 반복해 연주했습니다. 잊어버리면 끝이었습니다. 이 선율을 잃어버리는 순간 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무의미해질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남한에서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가면서도 단 한순간도 바이올린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였지만 그녀의 연주에는 세상 그 어떤 연주자도 흉내낼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 드디어 그녀의 독주회가 열렸습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곡은 작곡가 미상의 새벽의 창가. 은주가 무대에 올라 바이올린을 턱에 괴자 객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첫 소절이 시작되는 순간 콘서트홀은 거대한 탄광으로 변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곡괭이가 바위를 치는 둔탁한 리듬으로 시작된 곡은 점차 고조되어 어둠을 뚫고 솟구치는 눈부신 빛의 대합창으로 변모했습니다. 관객들은 보았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노파의 등 뒤로 석탄 가루를 뒤집어 쓴 채 인자하게 웃으며 지휘하는 한 남자의 그림자를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아오지 탄광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한 예술가의 영혼이 딸의 활끝을 통해 마침내 해방되는 장엄한 제사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공연장은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은주 씨는 연주를 마치고 무대 조명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들리시나요? 당신이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지켜낸 이 멜로디가 이제 온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소리 없는 악보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녘의 어느 어두운 갱도에서 혹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누군가는 자신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준 힘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위대한 교향곡이 흐르고 있습니까?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당신의 그 선율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반드시 그 노래는 세상의 빛을 보게 될 테니까요.